성착취 동영상 N번방 유료 회원들 신상 전부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용률을 초과하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 경사면에 거진 사선에서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원이 폭력적으로 딸들을 훈육하는 친부의 친권을 박탈하고 계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의붓 딸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3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착취 동영상 N번방 유료 회원들 신원을 전원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0만 명 가까이 동참하는 등 이들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번방 전체 회원 신상 공개라는 스미싱 문자까지 살포되고 있을 정도로 N번방 유료 회원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높은데요. 법률적으로 이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살포되고 있는 속보 N번방 전체 회원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스미싱 문자입니다. 문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연락처나 동영상 등 개인정보들이 빠져나갑니다. N번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 정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이를 악용한 악성 스미싱 문자까지 유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N번방 유료 회원들 전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참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조주빈 외 다른 공범 및 회원들의 신원을 특정해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심은 실제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기소 전 신상 공개와 기소 후 신상 공개로 크게 두 경우로 나눕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경우가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입니다.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5조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과 이름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엔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단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전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는 조주빈이 첫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범행이 흉악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 N번방이나 박사방 다른 유료 회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결국 범행 가담 정도와 행위 양태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유형에 따라서 유형이 그 성폭력 범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를 전제로 그 25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명백성,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국민의 알 권리 등 전적인 공익을 위해서만 신상 공개가 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소 후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이 피고인의 성범죄를 유죄로 판결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또한 죄질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다 공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제 공개되는 범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성범죄자로서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되든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와 언제 어디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개요가 사진과 함께 공개됩니다. 지도별, 동네별 검색 기능이 있어 우리 동네 부근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있고
이 피의자 재범의 방지, 범죄 방 이런 사람들 얼굴을 알려서라도 이제 이런 동종류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이제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우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피의자 사진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소 전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이 머그샷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저장하는데 사실상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개인의 이제 신상 프라이버시하고 이제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는데 일단은 주마다는 그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주별로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연방 사건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주 사건만 이게 돼요. 신상 공개가. 희대의 엽기적 성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 업무가 재개된 가운데 코로나19가 법정 풍경과 판결마저 바꾸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수도권의 한 법원 재판을 들어갔는데 반입 물품 엑스레이 검사대 뒤에 자리 잡은 법원 직원이 열감지 카메라를 가지고 체온 측정을 해서 열이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 검색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없었던 풍경입니다. 재판정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변호인들의 판사와 서기 등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미처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재판 관계자에겐 판사가 직접 마스크 착용을 지시했고 법원 직원이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재판정 풍경뿐 아니라 판결 내용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내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입니다. 오늘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미룬 겁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27일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유예하는 등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교도소는 최근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감자 감염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제주교도소는 현재 신규 재소자의 경우 14일간 독방에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쓰는 수용실로 보내는데 문제는 높은 수용률입니다. 2019년 기준 제주교도소의 수용률은 132%입니다. 쉽게 말해 100명이 정원인 교도소에 132명이 바글바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격리, 독방 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원도 고심 끝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53곳의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률은 114%로 과밀수용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재소자 1인당 면적이 약 2제곱미터 안팎으로 0.6평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수용률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들이 교도소가 닭장이냐며 위법한 과밀 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법무부는 사실상 전폐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소외계층과 취약한 중소자영업자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모순과 그림자들을 다시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교정시설 문제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소자의 무슨 인권이냐 할 수도 있는데 포르노 잡지 허슬러 등을 만든 포르노 업계의 거물 레리 플린트와
표현의 자유 소송을 다룬 1996년 밀로시 포르만 감독의 영화 레리 플란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쓰레기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재소자의 인권도 신경 쓰고 책임지는 국가라면 다른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더욱 탄탄히 보장되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는 계모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8년 1월 당시에 네. 3살 딸을 둔 김모 씨는 이제 역시 2살과 4살짜리 두 딸을 둔 지금의 남편 임모 씨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 씨와 임 씨는 재혼 기간에 새로 딸 1명을 출산을 하면서 네. 김 씨는 이제 이 4딸 모두를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데요. 네. 아기였을 때 이제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한 임 씨의 두 딸들도 네. 친모는 이혼 뒤에 자신들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네. 김 씨가 정말 잘해줘서 김 씨를 이제 친엄마로 알고 자랐을 정도로 아무런 차별 없이 내 딸을 정말 친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이제 아빠 임 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체벌과 폭력을 행사해서 딸들을 강압적으로 키웠다고 하는데 네. 거의 매일 몇 시간씩 딸들을 앉혀놓고 군대처럼 정신교육을 받으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또 네.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몽둥이로 뭐 허벅지, 엉덩이, 뭐 종아리 등을 마구 때리는 게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심지어 두 딸들이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임 씨는 식칼을 들면서 누구부터 죽겠냐며 협박을 하고 딸들의 이제 가슴까지 식칼을 들이대면서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임 씨는 그전에도 이런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김 씨와의 재혼 후에도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김 씨도 결국 임 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김 씨가 걱정했던 건 두 의붓딸이었는데요.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재혼 전에 낳은 딸과 또 임 씨와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막내딸의 친권을 가져오는 건 별 네.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임 씨의 두 딸이 폭력적인 이 친부한테 계속 남게 되는 게 큰 네. 걱정이었던 건데요. 네. 임 씨와 임 씨 전처 사이에 낳은 이 두 딸은 김 씨와 뭐 직접적인 혈연 관계도 없고 네. 이제 양친자 관계로 맺어진 것도 아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임 씨 두 딸의 친권을 김 씨가 가져오기에는 좀 법적으로 이제 직접적 사유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이혼 뒤에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 두 딸들이 또다시 아버지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할 것을 이제 걱정하다가 네. 구조공단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네. 뭐 공단은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네. 임 씨의 이 미성년자 두 딸의 친권은 법적으로 임 씨에게 있는 상태다 보니 네. 공단은 먼저 임 씨의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네. 김 씨가 임 씨의 두 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에 대해선 두 딸은 억압적인 교육 방식으로 폭언, 가혹한 체벌, 지속적인 폭력 등에 시달려오며 정신적, 육체적 유일한 앙시처는 계모인 김 씨였다며 아빠 임 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이 어린 두 딸에게 정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 임 씨에 대해서 강원 양면 전략을 써서 임 씨가 이제 식칼로 딸들을 이제 네. 위협한 형사 사건에서 형사 합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이혼 시 두 딸의 친권 상실을 수용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조정을 직접 주재했던 재판부는 자녀들의 진술과 당사자 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친부 임 씨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고 김 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이 정 변호사는 아이들도 김 씨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간의 법적인 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허가 신청을 최근 구조 결정에서 진행 중이라고 이후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뭐 새삼 낳는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다섯 모녀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에 맞닿아 있는 경사면에 그어놓은 사선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할까요? 그냥 일반 교통사고일까요? 로 인사이드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횡단보도를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로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횡단보도가 일종의 과속 방지턱 같은 기능도 함께 하는 건데요.
도로 표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이런 경사면엔 사선을 그려 넣어서 운전자에게 경사면이 있음을 알립니다. 76살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15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아이의 왼쪽 다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우선 횡단보도와 맞닿은 경사면의 사선 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선이 그어진 해당 경사면은 횡단보도 기능이 아닌 횡단보도가 도로 표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고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검찰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관련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난 교통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지선을 넘어서 난 사고는 상황에 따라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사고 역시 횡단보도 사고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니 횡단보도 주변에선 알아서 조심 운전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